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누적 사망자 490명, 누적 확진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사망자와 확진자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대응이 부족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세계적인 유행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러자 WHO가 전염병 확산 방지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956명으로 집계됐고요.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8명, 이 중 1명은 오늘 완치돼서 퇴원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납니다.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자유한국당 장윤석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490명, 감염자는 2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쇼크 언제나 그칠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첫 개장한 날, 지난 월요일이었죠.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가 무려 7.72%나 폭락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부양책 기대감으로 어제와 오늘 반등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중국 증시가 다시 폭락할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네, 춘절 뒤에 중국 증시가 열리면은 심약자는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는 블룸버그의 경고가 괜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5천억 달러가 사라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쇼크를 막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 폭락은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90조 원의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했고요.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주식 매수도 시작된 상황입니다. 주가가 추가 하락한다면은 증시 안정기금을 통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안도 있고요. 네. 또 기업 실적 발표 연기나 법인세이나 대주주의 비유통주 해제 물량 출회도 금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문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설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부터가 우한폐렴의 진짜 쇼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가 폭락은 없겠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무척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 정말 대단했죠. 이 한 종목이 아니라
종합 주가 지수가 7.72% 폭락했다. 이게 중국 역사상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한 8% 정도 하락한 이후에 최대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역사상 두 번째 가장 큰 낙폭이었군요. 중국 전체 그 상장 주식이 한 3,600개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한 3,000개 종목 정도가 하한가를 맞았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떨어지는 칼날에 잠깐 반등이라는 말씀,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중국이 290조 원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부양책에 힘입어서 글로벌 시장 요 며칠 새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은 뭔지, 또 실제 시장 안정화 효과는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의 자금 지원이고요. 또 댐이 터지는데 손가락으로 구멍 막기 정도 효과밖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요, 주요 자금 수요처들이 대부분 국유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소매 유통이나 관광, 교통, 외식, 엔터테인먼트의 만기 대출 연장이라든지 대출 금리 인하, 또 긴급 운전 자금, 제재 혜택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는데요. 네. 이들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업에 밀려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민영 기업의 자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 민영 기업은 은행 문턱을 여전히 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외출 자제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원자재, 부품 공급 난으로 인해서 전력, 통신, 인프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감소, 수출 감소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댐이 터졌는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이 상황대로라면 3월에 전인대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전인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목표가 6%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 6% 사수할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2월부터 31개 지방 성시에서 전인대가 개최되고요. 3월 5일 날에는 베이징에서 전인대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베이징에 대규모 전국적인 그 고위 관료나 공무원들 그리고 대표단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열릴지는 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전인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성격인데요. 올해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실업률, 물가 목표가 발표가 되고요. 금융정책 기조를 어떻게 바꿀지, 또 예산안을 확정시키는 이런 회의입니다. 올해는 성장률이 작년에는 6% 전후로 제시가 됐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5.5% 전후로 낮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현재 2.8%에서 3%로 확대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융정책 방향도 완화시키면서 좀 더 낮춰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5%대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한 5.5% 정도 예상이 되고.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현지 제조업체를 덮치면서 이 글로벌 부품 공급망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또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이 일제히 공급난을 겪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이미 가동을 멈춘 곳이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도 몇 달 안에는 좀 큰 차질을 빚을 거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벌써부터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한을 중심으로 15개 도시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입니다. 여기서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GM이라든지 혼다, 그리고 시트로엔, 르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장이 셧다운된 상태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가 4일부터 제네시스 생산 라인이 가동이 중단됐고요. 쌍용차, 기아차, 르노, 삼성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현재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하이덴구까지도 지역 간 감염이 지금 만연된 상태고요.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 지역에 많은 우리나라 베이징 현대나 뚱퐁 유아이 키아, 현대 모비스, 위아,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족난에 시달릴 것 같이 보이고요. 또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 공장, 두산의 굴착기 공장까지도 최소 가동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시는데요. 네. 특히 애플 제품의 90%를 생산하는 그 중국에서 대만 폭스콘이라든지 하웨이, 샤오미 같은 쪽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1분기에만 한 10%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뭐 또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협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뭐 시노포비아라는 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 방한 6월 잠정 연기설도 돌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그 4월 우리나라 4.15 총선 전에 방한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의 전파자의 책임자는 박쥐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라고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염병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질병 방역 골든타임인 1개월 동안 정보 통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적기 방역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쇼크가 인재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판이 거센데요. 과거 사스가 대유행해서 발생서부터 종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지금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절정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베이징을 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6월 말이나 3분기 정도가 돼야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영찬 소장께서 자세히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년간 2천억 달러인가요? 뭐 수입을 더 하겠다 이게 지금 기억나는데 이것도 좀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 감정을 자극했던 게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중국 철수까지 공고한 상황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과다하게 부각시켜서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게 목적이었듯이 뭐 천재지변 발생 시에도 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여기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배려를 하지 않고 계속 압박만 하고 있다고 중국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질 급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통상 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 때문에 뭐 윌버로스 상무장관이라든지 피터 라버로 그 백악관 정책국장 같은 경우에도 우연 폐렴의 타격을 입어도 대중국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뭐 중국 경제는 타격을 받아도 미국의 일자리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하면서 중국을 이참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가 있을 수는 없고요. 또 영원한 이익만이 있다는 말이 현재 미중 관계를 보더라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계 금융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같은 통화 당국의 선제 대응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제 이번 달에 있죠? 27일? 네. 예, 27일에 예, 열리게 되는데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네, 1월 달에 그 소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예. 아직 실탄이 몇 달 남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차이나 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여기에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현재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성장을 1%포인트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45%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인 2.4%는 물론이고 2%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라는 언론들의 그 압박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조 2025나 1대1로 중국의 꿈이 좌절됐을 경우에 블랙스완이나 해적 코뿔소도 출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리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금통위에서는 그 금통위 위원 7명 가운데 2명인가요? 소수 의견 냈죠.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 2월에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선제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게 전체 분위기고요. 지금은 호주를 비롯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여기에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그렇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국내적으로 또 부동산 문제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내리기도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부동산이 또 다시 또 들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글쎄요. 지금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015년도였죠. 메르스 때는 그 11조 6천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예. 추경 예산 편성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그 타격을 주고 있는 관광이나 외식, 소매 유통, 오락문화, 교통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되살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외출 기피에 따른 소비 감소가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해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인바운드 소비마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당장 대중국 수출 기업이나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네. 그 사이에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묶여서 은행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한시적이나마 부동산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제도 좀 완화시켜주고 또한 지방의 조례도 좀 풀어주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틔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영찬 소장님 워낙에 또 중국 문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발표된 게 중국 내 사망자가 490명이잖아요. 감염자가 이제 24,000명 넘어선 걸로 발표가 돼 있는데 글쎄요, 중국이 워낙에 이제 감추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 감추는 그런 문화가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조영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인들로부터 계속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거나 그 문자로 통화를 하는데요. 예. 현재 우한뿐만 아니라 제2의 우한이라는 환강 그리고 절강성의 민영 기업들이 많은 그 온주시 베이징의 그 하이덴구 같은 경우에도 집단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이들 지역의 발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집단 수용소에 수용까지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전염병 예측 모델로 추정하면은 중국에서 그 나오는 자료는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홍콩 자료는 1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단계는 사스 단계를 넘어서요.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5억 명이 감염이 되고 5천 명이 사망한 수준까지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5천만 명. 중국의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영주 문경 예천선거구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윤석 예비후보 만나보죠. 장윤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검찰 네네. 출신에 검찰국장까지 역임하시고 지난 17, 18, 19대 국회의원 지내셨는데 자, 국회의원 선배로서 지난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20대 국회가 나름의 그 출발부터 좀 이념적 대립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좀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인 그 한국당이 민주당 정권의 그 폭주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지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부득이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국회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또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선거법 같은 그 경기 규칙을 경기에 참여하는 여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또 정당사에 또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일부에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오늘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꼼수다, 정당 질서 무너뜨린다는 이런 비판도 있고요. 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어제 검찰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윤석 후보님은 이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네.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의한 그 연동제 도입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정당 간의 원만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거법의 내용을 부정한다고 그럴까요?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당으로서는 부득이하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뿌리를 캐서 가면 선거법을 국회사에 없는 집권 정당의 일방적 독주에 의한 그 개정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는 뭐 원인이 어쨌든간 이런 국회사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을 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국당으로서는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없었죠. 예. 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실패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실패의 결과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각 경제 주체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경제 정책이 잘 돼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경제 주체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 가게, 근로자,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어느 영역에서도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주체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해서 전혀 경제계에서 또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소주성을 주장해서 이루어놓은 게 하나 없고요. 또 최저임금 정책도 듣기에는 그럴싸한 달콤한 정책이지만은 결국 최저임금도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정책이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주 52시간 정책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렸으니까 어느 것 하나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성공한 것이 없는 실패로 점철된 경제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의 장윤석 예비 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 출마의 변 좀 들어볼게요. 예, 딱 두 가지입니다. 저도 17대, 18대, 19대 국정의 한 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입니다만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또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정책, 경제 정책, 사회 정책, 교육 정책 어디에서도 성공한 게 없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그 여파기는 하지만은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국에 뭐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3선의 경력을 또 오랜 공직 생활에 이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진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은 뭐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만은 다시 국회로 복귀해서 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를 막고 또 자유우파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기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저도 거기에 경제 회복에 힘을 좀 보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너무나 어렵다. 3선 의원의 경력 또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또 한편 어제였죠. 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또 만찬을 가졌는데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 한국당 내 TK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장윤석 의원님, 장윤석 후보님 글쎄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제 3선을 했기 때문에 그 총선에 임해서는 그런 류의 소위 물갈이론이 항상 제기가 되고 해서 가슴 졸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뭐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당 현역 의원들 특히 이 TK 현역 의원들은 아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이야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4년 전 뭐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지금 한국당의 전신이죠. 정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께서 영의 몸이 된 그 원인을 찾아간다면은 제대로 되지 못한 공천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도 물갈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당에 또는 국가에 또는 자기 출신 지역에 이바지 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그 물갈이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선출권자인 유권자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다면 또 실망시킨 사람이 있다면 또 뭐 공천 과정을 통해서 물갈이가 돼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서 총선에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물갈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갈이를 통해서 뭔가 바뀌고 또 뭔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윤석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점 강조하시겠어요? 저는 크게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평범 중에서 그저 성실히 했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상하간에 좀 인정을 받았죠. 그런 점에서 성실성을 꼽으라면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성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 저는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하면 끝까지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은 뭐 제 얼굴을 보면 그렇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안 보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저는 공직생활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목표로 삼고 또 결정한 일은 끝까지 추진을 해서 또 이루었다. 또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함, 신중함, 추진력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고요.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또 당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텐데요. 현재 장윤석 후보님 말고 김시환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고 그 현역의 최규일 의원은 아직 등록은 안 했더라고요. 안 했지만 뭐 하겠죠. 할 텐데 이렇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내 경쟁에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선 룰, 경선 규칙이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유권자의 민심을 또 지지를 누가 많이 얻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공천이 일부 내리꽂기식 공천이 있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총선에 실패한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교훈 삼아서 후보자는 그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유권자, 주민의 올바른 선택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지금 거론되는 몇몇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삼선하면서 나름 얻었던 신뢰, 또 제가 삼선을 하면서 뭐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루었던 업적, 또 저 나름대로 이번에 한 4년 쉬었습니다만은 쉬면서 얻은 새로운 성찰을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당내 경선에서는 승리하겠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걸 들으시겠어요? 역시 침체된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된 경제. 결국 침체된 경제는 국가 전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 실패한 경제 정책에 따른 그 여파를 우리 지역도 맡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문경, 예천, 영주가 농촌 아닙니까?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산촌입니다. 그런데 농촌, 산촌의 경제, 농업, 산림산업만 가지고는 이 침체된 경제 또 감소하는 인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생각은 영주, 문경, 예천의 포항, 구미와 같은 대형 대규모 그 산업 도시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최소한도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직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을 얻고 또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집 장가를 가고 또 아이들을 출산을 해서 잘 키우고 할 수 있는 그 터전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터전이 저는 산업도시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산업도시화. 그 산업도시는 구미와 포항과 같은 그 대규모 산업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을 선택을 해서 그 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일으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주 지역의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좀 공약도 좀 들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다음에 후보가 확정이 되시면 그때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제가 한 4년의 이제 공백기를 거쳐서 다시 이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4년 기간 동안 많은 성찰을 하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12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이 부족했구나. 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잘못과 허물이 있었구나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다시 이 유권자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제가 12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자유한국당 장윤석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무소속 이한성 예비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자금 조달 관한 얘기 지난 시간에 전해 주셨는데 이와 덧붙여서 또 거래 신고 뭐 30일 이내 실행 같은 이런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 금액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매수하는 가격에서 이제 추가되는 금액들, 예를 들어서 이제 6억짜리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뭐 대출을 받거나 했었을 때 금액이 현금 투자가 3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 계획을 첨부하지 않아도 됐던 부분이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6억 이상이 되면 거래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조달 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실행은 3월 21일 다음 달부터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3억 이상을 거래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밖에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에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된다.
글쎄요, 뭐 수도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하짜리가 있긴 있나요, 근데? 저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지역의 원룸 주택들도 지금 이제 3억이 이미 다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서울은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풍성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역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서울 수도권은 자금 출처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쪽 어디 변두리 왜 재건축 안 되는 뭐 그 쓰러져가는 아파트 3억 이하짜리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예. 네. 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 규제 지역, 서울 지역을 이제 확 누르다 보니까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 이쪽에 또 급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보도도 좀 봤는데, 글쎄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규제가 되면 매매 거래를 지금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은 이런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위반 조건으로 해서 집주인이 막 1억씩 올랐는데 나 집 안 팔고 회수하겠습니다라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계약금을 넣었던 2배 배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계약들이 막 선행을 해서 가격들을 실제 올려놓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최근에 뭐 대전, 뭐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약 위반 형태를 보면 계약금을 넣었는데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이 오른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계약금 2배 배상을 하고 위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불로소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불로소득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급상승을 시키면서 풍선효과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방 광역시들이 급상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30일 이내로 줄이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나쁜 짓들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걸 30일로 단축시키다 보니까 또 이런 뭐 불로소득 같은 걸 조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 서울 수도권 3억 원 이상에 대한 조달 계획서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특히 이제 편법 증여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편법 증여를 막겠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됐었을 때 아니면 또 성년이 됐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가 5천만 원까지가 이제 무상 증여가 되는 기준인데 이걸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저축을 해온 거를 모아서 집을 샀다라는 것들이 옛날에는 소명 자료가 충분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말 그대로 용돈을 모아서 저금을 한 건데 그 저금을 한 거를 가지고 부모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증권에 투자했던 그 내역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일종의 현금 증여 형태로 해서 투자로 보기 때문에 이 역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세당국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억 원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년 뭐 예를 들어서 한 살 때부터 돈을 모아서 20년 동안 내가 용돈을 줬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을 사전에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핑계거리를 뭐 없애겠다 뭐 이런 의미일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 자금 조달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면 글쎄요, 좀 이 매매, 이 거래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아파트 분양 시즌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양대기 수요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대구 지역 일부라든가 부산 지역 일부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왜 뭐 법인으로 해서 가족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금을 좀 탈루하는 뭐 이런 편법도 좀 있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자산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형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자인데도 집이 하나 없으신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보면은 개인 명의의 집이 아닌 거지 가족 명의의 그 법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를 적발하기 시작했던 게 청약 통장을 사용한 그 세대주들을 보니까 자산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인가를 봤더니 이런 이제 편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 역시도 이제 제대로 된 임대사업 신고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뭐 특수관계인 외에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게는 18번, 크게는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이제 3월부터 이제 투기 단속이 좀 실효성 있게 시장에 좀 반응을 할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국토부에서 사법경찰까지 더 증원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부 가열은 좀 잡아지겠고 또 투기 목적성은 조금 좀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시장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로 실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월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광란세를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월 좀 지나고 나서 시장 안정화를 좀 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특히 밖에서 일하신 분들 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추위가 찾아온 건 북극 상공에서 맴돌던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처지면서 냉기가 한반도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포근함 끝에 찾아온 한기라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한기가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면역력 저하도 우려됩니다. 게다가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주말부터 누그러지겠고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에 비 소식이 한 차례 들어있습니다. 내일이 이번 한파의 절정으로 보입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옷차림 따뜻하게 내일 출근길도 따뜻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예천이 아침이 영하 11도, 한낮 기온 3도 나와 있고요. 상주는 아침이 영하 10도, 한낮에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봉화 아침이 영하 12도, 한낮에 3도, 영양이 아침 영하 15도, 한낮에 4도 나와 있고요. 의성과 청송이 아침 영하 14도, 한낮에 5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낮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4도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습도는 33%입니다.